뭐 어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었죠. 근데 북한도 최대 명절이긴 뭐 마찬가지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좀 색다릅니다. 매년 설마다 북한에서는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엽적을 기록한 영화를 상영한다는데 대체 이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은 유례 없이 어목했어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이 전진 또 전진하여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믿었던 대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 모습은 우리가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근데 말 탄 모습은 그전에는 사진 여러 장으로 본 것 같아요.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말 탄 모습을 사진으로 봤다기보다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을 네. 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는데 네. 2019년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백마 타고 백두산 등정이라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건 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바로 어제 이제 네. 조선중앙 TV에서 위대한 승리의 2021년이라는 기록 영화를 방송하면서 좀 저렇게 한 손으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하나 확실한 건 말을 탈 줄 아는구나. 그러네요. 생각보다 말을 굉장히 잘 탄다. 그리고 저렇게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일단 진짜로 솔직한 심경은 저 장면 보고 말 잘 탄다 진짜. 보통 배우들도 말 타는 모습 멀리서 대역 쓰고 그러거든요. 가끔은. 근데 진짜 자기가 타요.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게 변화가 또 하나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과거와 지금 이 영상 어떤 변화가 눈에 띌까요? 보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가 정말 확연하게 지금 줄어있다, 다이어트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승마를 열심히 타서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보시다시피 한 손을 놓고 저렇게 전력 질주하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승마를 즐겼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승마 다이어트 효과다라고 분석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업적을 수록한 기록 영화인데 초반부 뒤로 갈수록 계속 체중이 굉장히 감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소 제가 보더라도 한 20kg 정도 줄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승마에 매우 능숙하다. 그리고 평소 말을 즐겨 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화에서는 이 말을 탄 장소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해주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원산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가 이 위성 사진을 근거로 원산의 한 기차역 근처에 있는 할주로에 이렇게 승마를 위한 트랙을 개조해서 지금 저기서 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따르고 있는데 일단 저렇게 말을 즐겨 타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말이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 백두혈통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백두혈통. 보시면 2019년 모습, 그때 모습과 이번에 영상으로 공개했던 모습 보시면 3년 정도 지금 시간인데 보세요. 왼쪽 사진 2019년입니다. 그때 이 풍채 보세요. 그때와 오른쪽은 보면은 상당히 보기에도 감량이 돼 있다. 또 이걸 보면 또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고 모독이다 한다고 또 불같이 화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체중이 상당히 감량된 것을 눈으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도 여러 관심들이 많았어요. 공식 석상에 50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어제 이것도 나만의 언론을 유심히 또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이상하다 하니까 바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설 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설 관련 공연이었나 봐요, 백성문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이설주 씨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씨가 공식 성사의 모습을 드러낸 게 지난해 9월 9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 145일 만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 기념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외부 활동이 뜸했는지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문에 대외 활동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공연이 끝나고 같이 뭐 기념사진까지 촬영을 했다. 이런 모습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제목이 봤던 걸 잘못 기억했네요. 50일째가 아니라 5개월째. 5개월째 두문불출했다 했는데 언제 나타날까 했는데 바로 저렇게 149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요. 지금 이분에 대해서 뭔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뜻깊은 날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는데 누굴까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그 건강이 안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2월 초, 그러니까 설 전후로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직 그게 조금 건강 상태가 아직은 조금 다 완전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생일까지 맞이했다고 해서 그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생일 이후에 가족들이 좀 더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갖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관심사였는데 아직은 방문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해 우리가 성탄절 특사로 이제 12월 31일자 0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루어진다 그 소식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도 훌쩍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퇴원을 거의 앞두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설 연휴 전후에 퇴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처음엔. 근데 아무래도 뭐 치료가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뉴스원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달 중순쯤, 그러니까 2월 뭐 13일, 14일 정도라는데요. 15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퇴원을 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뭐 감사의 뜻이나 이런 것을 전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낼지, 정책 메시지를 낼지가 이제 가장 관심사가 될 텐데 그 메시지에 따라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대선에 큰 영향력을 줄지 그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래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정책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방향으로 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정치적 메시지도 그렇지만 과연 퇴원하게 되면 어디서 살게 될지 또 그것도 뭐 가족들이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박지만 씨 등등이요 동생들이 알아본다는데 과연 어디서 머물게 될지 또 그것도 관심이 될 듯합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또 설 때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나고 자란 곳 안동 김씨인 제 아내의 관양 안동의 전통 가옥에서 이민년 새해를 맞았다. 부모님 산소에 가기 전에 먼저 국민께 세배드리고 저희 부부도 세배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나란히 저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맞절을 주고받는 사진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국민들께 세배하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 눈이 덮인 부모님 산소에 이제 성묘하는 장면도 공개가 됐고요. 고향에서 저렇게 국민들에게 세배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간에도 세배 맞절을 하나 봐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 예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이 뜻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부부간에 저렇게 세배를 하는 건 이제 부부간의 동등한 권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남녀 이 소위 성별 간의 갈등 관련해서 지금 남녀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맞절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 존중을 어떻게 보면 표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좀 시대상을 반영한 예법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고향 안동을 찾은 김에 저런 세배 맞절 말고도 과연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도 궁금하잖아요.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라 정말 오랜만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하고 제 아내의 관향이 단 안동을 찾았습니다. 새해 설날을 고향에서 보내게 돼서 저도 많이 설레고 지역 우리 집안이 그러는데 갑자기 기가 막히는데 지역 어르신들 덕담도 많이 듣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재명 화이팅!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일반 국민이든 고향은 늘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또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옮긴다? 그럼 지금 서울 태릉에 있는 그 육군사관학교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동안 육사 이전 문제가 논의돼 왔었는데요. 수도권 이제 주택 공급 정책하고 맞물려서 급물살을 탔는데 사실은 고향에 갈 때 명절에 좀 뭔가 선물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때 대구 경북의 7대 공약을 같이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날 육사의 안동 이전은 처음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은 보수 정권에 어떻게 보면 안방이고 텃밭인데 네. 그동안 그냥 기득권에만 기대서 보수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지역 경제 지방 소멸이라는 굉장히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진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육사를 거기에 또 40만 평 규모의 36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이날 발표를 했고 기대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약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당선 이후에 또 진행 과정에서 아직 뭐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 네. 경북 안동 고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설, 뭔가 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안고 있는 숙제가 있잖아요. 고향 TK 지역에서 뭔가 지지율이 신통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셔서 올라오시는 귀경 차량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대선 후보가 이제 안동까지 고향이 지금 대선 시즌에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가서 이제 그 종친들도 다 만나고 또 그 사모님, 그러니까 여사님 김혜경 여사도 안동 김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어떤 그 표심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닐까 이 바쁜 시간을 내서 그렇게도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설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30%를 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전체 지지율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설전 여론조사 보면은 한 20대 중반에서 30% 그 근접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같이 좀 더 다지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육사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태릉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지로 그 311만 원 공급 대책 낼 때 잠깐 언급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자기 고향과 그다음에 서울의 표심까지 같이 다 잡으려는 그런 좀 표심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양수 겸장 행보를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설에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는 설에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사령관님. 평화는 구걸하거나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언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강화도에 자주 놀러 왔는데 신촌에서 그 버스 타면 여기 내리거든. 그 앞에 시장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행보를 했어요. 안보 행보도 하고 또 이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도 보였는데 특히 안보 행보에도 많이 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요. 김현주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 그 최북단에 있는 평화전망대를 방문을 했죠. 올 들어서 1월 25일까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생긴 이래로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네요. 횟수로는 7차례, 그리고 미사일 발수로는 11발을 쐈거든요.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놓고는 이 자유진영 쪽에서는 미국과 EU를 비롯해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제일 최근접해 있는 곳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 행보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안보 의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정부가 굉장히 그 저자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김여정 하명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발을 도발이라 칭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대북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일소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강한 현실주의적 안보 위협에 맞서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얼핏 뭐 이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강화와 뭐 인연이 많다 하더라 그런 얘기도 들려요. 보통 이제 후보들이 지역을 다닐 때 관련성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강조를 하는 게 뭐 그런 포석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하면 이제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는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요리해서 시민들에게 대접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네,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또 예능 프로에서도 또 이 계란말이를 그렇죠. 잘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강화도 그 점심 시간에 가면요. 그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그래요? 마치는 데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이 강화시장에 이제 저렇게 요리를 좋아하니까 뭐 숭어나 꽃게, 뭐 밴댕이 사러 이렇게 종종 들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하면 또 사시구수로 유명하죠. 그러네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시험이 잘 안 될 때 보면 이제 어딘가 가서 기도도 해보고 뭔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보문사 동굴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이제 무건 기도도 하러 갔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본인과의 관련성을 좀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 시험에 떨어지고 뭔가 낙심할 때 뭔가 다시 기운을 얻으러 이곳을 강화를 찾았다. 그런 인연까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은영 소장 보실 때는 네. 여러 지역도 이제 이 후보의 동선엔 전략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화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인연도 강조했지만 안보 행보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안보 행보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 안보 관련 특히 준비가 덜 됐다는 이미지 그것도 많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윤 후보는 고향을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강화라는 곳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보의 그 최전선, 최북단인데 거기가 이제 그 경기도와 인천 이렇게 해서 수도권으로 묶여요.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은 그 서울은 좀 많이 앞서고 있는데 경기 지역도 조금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권 그 주변 인천 지역에 어떤 표심을 좀 잡겠다 그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로 좀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안보 불안감 지금 그 미사일 관련한 그 북한의 그런 미사일에 관한 안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강하게 다짐으로써 보수층의 결집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설에 정말 부지런히 여러 곳에 다녔잖아요. 근데 이른바 오프라인, 현장 행보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요. 온라인상에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했다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어떤 활동했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비와 잼 아저씨의 인싸템 놀이. 초등 인싸템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재밌어요? 네. 확실히? 100%. 진짜로? 장난합니다. 지면 뭐 할 거예요? 노래 불러주기 시작! 아니 뭐예요 이거? 더 올라와 버리는데? 숫자는 똑같아요? 네? 숫자는 이제 똑같아요. 한번 세보실래요 그러면? 해봐야 되겠어. 우리 나이 학생인데 자꾸 포근 같아서. 네. 시작! 네. 이거 왜 이리 즐거운가? 왜 이리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저 4학년 때 친구들 반 애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빨리 끝나서 많이 놀면 좋겠다. 마스크 벗고.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손발 오그라들 것 같은 저 영상도 대선 후보는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아이 뭐 관련 유튜브인가 봐요. 근데 단순한 아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채널에 출연을 한 겁니다. 무려 구독자 수가 375만인데요. 대박 사건. 30만만 넘어도 굉장히 대단한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어린이 유튜브 라임튜브에 출연을 해서 길라임 양과 저렇게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장면을 이제 게임 대결도 펼친 모습인데요. 지난달 31일 날 이제 출연을 했고요. 보라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그 아동용 시계를 차고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네. 지난 12월에 어린이 비정상회담에 출연을 했었죠. 그때의 인연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게임 대결을 펼치는 이 장난감 이름이 팝잇이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인지 이제 말랑말랑해서 넣으면 손가락으로 퍽퍽퍽퍽 들어가는 건데 누가 빨리 이거를 다 깨트리느냐 대결에서 처음에는 길라임 양이 우승을 했다가 두 번째는 승부욕을 벌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장면까지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은 투표권이 없는데 11살짜리 어린이들의 부모는 또 투표권이 있죠. 이게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리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저 영상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은근 또 이재명 후보가 아이와의 게임인데 승부욕도 발휘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왜 나갔을까요?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네. 최근에 혹시 그런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있는데 꼭 너무 급해서 맡겨야 되면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일 높았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지율보다 낮았고 심상정 후보는 여성이니까 좀 높았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외적으로 볼 때 좀 차갑고 냉정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듣고 신뢰감이 느껴져야 아이를 맡기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하고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모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셨던 것 같고 네. 저 아까 저도 처음부터 잘 모르는 게임인데 팝잇이라는 게임이 이제 굳이 옛날로 따지면 우리 포장지 뽁뽁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포장지 뽁뽁이랑 비슷하네. 요거는 괜찮겠다라고 중독성 있어요, 뽁뽁이네.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첫 판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네. 이거 좀 약간 라임 학생이 편법 쓴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두 번째는 이겼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두 번째도 좀 져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이게 대선이라는 게요. 뭐 공약을 내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또 감성적인 접근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또 귀한 시간을 이재명 후보가 할애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팝잇 대결로 뽁뽁이 게임을 할 때 과연 윤석열 후보는 뭘 하고 있었을까?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석을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네,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네. 그렇죠. 달걀말이 정식. 달걀말이 정식. 네. 알겠습니다. 안 쓰시던 주방에서 이 정도 하신 거면 훌륭하신 거죠. 혹시 그 요리하시면서 MSG는 MSG 라면 먹을 때는 다 먹는 건데 MSG가 들어가면 자꾸 졸려가지고. 우리 후보님은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이것만큼이 내가 제일 자신 있어요. 저도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국 사람들 제일 점심시간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 아닙니까? 맞아요. 야, 저게요. 사실 음식 광고를 보면 이 요리는 연출된 조리의 예입니다. 그렇게 밑에 자막 나오긴 하는데 저걸 진짜 윤석열 후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주 대변인도 주부구단의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이 요리를 좀 평소에 해봤다, 안 해봤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칼질, 손질 그런 게 느껴집니까, 혹시? 네, 요리에는 정말 진심인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주부들이 봐도 내 솜씨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스텐팬을 사용한다고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스텐팬이 달궈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물을 넣어요. 그래서 물이 탁 튀기면은
저렇게 이제 달걀물을 부어가지고 달걀말이를 하는데 그 불 조절하는 솜씨나 이렇게 각 잡는 솜씨 이런 것들이 뭐 연출된 게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집에서 늘 저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 사실 저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고 해서 에피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오신 저 두 분의 경우에는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인데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 요리 솜씨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요리해 보신 분 저는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달걀말이가 정말로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달걀말이를 그래도 이 수준급으로 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요. 그런 요리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거기에 요리만한 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보실 때는요. 지금 이 달라진 대선의 어떤 그런 흐름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행보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 많은 분들하고 온라인상으로 이 만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후보들의 저런 일정이나 동선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 부분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두 후보들의 컨텐츠를 보면 여성의 표심을 겨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채널이지만 결국은 그 엄마들하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는 음식을 잘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주부층에게 그 자기 삼시세끼를 자기가 직접 차려 먹는 남자 이겁니다. 1등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부동층이 가장 많은 데가 여성층, 특히 젊은 여성층입니다. 그쪽을 공략한 것 같습니다. 삼식이 소리 듣는 남자들이 정말 서럽잖아요. 정말 그 소리 안 듣는 윤석열 후보는 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찾아온 손님들에게만 이 식사를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 들립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다시 살아난 그 SNS의 반려견 그 SNS가 등장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전에 이제 지난해 10월이죠.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사가는 일도 있었었는데 토리스타그램이 폐쇄된 이후에 다시 다른 SNS를 오픈을 했다는 소식인데 일단 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윤석열 안녕하세요 라면서 토리예요. 트위터는 처음이에요. 우리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토리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사멍 삼냥 아빠, 요리 잘하는 남자,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트윗 새내기 토리 아빠 인사드립니다. 저 부르신 분들 책임지세요. 이런 글과 함께 인사 영상도 올라온 상황인데 이 SNS는 폐쇄했지만 또 반려견, 이 반려묘를 좋아하시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제 SNS 통해서 소통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김현주 대변인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일단 지난해 10월에 이른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개사과 논란. 전두환 씨를 뭐 과거 행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에 그걸 사과하는 과정에서 올렸던 SNS 사진 무리를 일으켜서 논란돼서 해소했다가 굳이 따져보면 한 석 달, 넉 달 만에 다시 토리가 등장합니다. 논란이 좀 잠잠해졌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자신감일까요? 다시 재개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뭐 잠시 전에 그 요리도 그렇습니다만 요리와 애완동물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진심인 편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4마리하고 고양이 3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항상 어떤 그 행보에 있어서도 동행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후보의 표정이 달라져요. 마치 그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토리스타그램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조금 지양을 하고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실 수는 없지만 그 선대본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이번에 이 토리를 포함해서 여러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소통도 늘리고 그리고 애완동물의 진심인 마음도 전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뭐 반려동물, 특히 윤석열 후보가 뭐 토리뿐 아니라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려졌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하면서 또 여기에 표심에도 또 호소하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MZ세대로 불리는 이 여러 이 연령층에서는요, 이 반려동물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이 반려동물 사랑을 지극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이제 한번 장난삼아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그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의사분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우는 거예요. 내성적이고 섬세하고 이렇게 뭐 이런 성격인데 그 어떻게 그 험한 그 시민운동을 이렇게 했는지 앞에서 그러면서 아마 짐작컨대는 아마 I로 시작하는 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어려움에 맞서 싸운다고도 하네요. 역시 타고난 대통령감인가요? 같은 MBTI에 버락 오바마님도 있네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얘기 들었습니다만 특히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MBTI,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주변 얘기할 때마다 야, 너 MBTI 해봤어? MBTI 해봤어? 했는데 MBTI가 뭐길래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다음 주에 MBTI, 제 MBTI를 가지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에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직 안 해봤네요. 그래서 근데 MBTI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총 8가지 경향 조합 중에 이제 저런 식으로 8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 중에 이제 4가지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ENFJ라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판단력이 있다 뭐 이런 4가지. ENFJ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분석을 하면 언변이 좋고 사람 이끄는 전형적인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다라는 건데. 자화자찬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해보면 딱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딱 나와요. 자기 사람마다 다 나오는데 이제 아까 우리 여기 뭐 AI 윤석열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좀 유명한 분들 중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배구 선수 김연경 씨 그리고 배우 이정재 또 정우성 씨가 같은 MBTI라고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만 공개됐을까? 다른 후보들은 없을까요? 임혜자 대변인 혹시 이재명 후보의 MBTI 좀 알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글쎄 밝혀지지가 않아서 사실은 작년 경선 때도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그때 그 2002년에 그냥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결과가 의사가 보더니 울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떻게 이런 성격의 시민운동을 했는지 그 험한 시민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참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워낙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극빈의 삶을 흑수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서전에도 보면 시민운동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의지로 살아왔고 그래서 실제 그 해보면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이걸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하는 양심, 실제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성과와 실적 이런 것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결과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I 유형이다. 앞서 8가지 그 성향 좀 보여주세요. 거기 중에 I 유형이래요. 이 이재명 후보는 뭐 MBTI 중에 I가 내향적이군요. EISNTFJP 중에 I. 이재명 후보는 I 유형, 내향형이다. 근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화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요. MBTI가 신기하게도 백성민 변호사님 직업이 몇 개죠? 안철수 후보가? 아니 뭐 예전부터 사업가, 의사, 뭐 정치 이렇게 하면 그거 할 때마다 바뀌시던데요. 네. 심상정 후보는 대담한 통솔자. ENTJ로 나왔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도 요즘 트렌드인 MBTI를 안 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성향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파이터가 막 떠들었잖아요.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나 못 봤는데? 나만 못 봤나?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결국 보지 못하고 명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끝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많은 국민들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평행선이 좁아지다가 아예 이제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어떤 주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주제별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윤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자유롭게 토론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래 주제 없는 토론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료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료를 지참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사가 일치되지 못하고 결국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자료가 관건이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회의장 모습 관련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후보의 생각을 적은 메모를 갖고 들어오셔서 따라 쓸 수 있으면 저희는 주제 제한 없이 칸막이 나누는 거 없이 일시, 방식 다 양보했습니다. 메모지하고 펜 정도는 드리자가 저희 얘기였어요. 무자료로 토론하자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수다를 떨면서 사기쇼를 펼치겠다는 저의 아니겠습니까? 자, 앞선 얘기까지는 설 행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그나마 출연자분들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좀 혹독하게 날선 얘기들을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이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 지금 시각이 5시 8분.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전격 합의했다는 속보가 뜨지 않는 한. 그러면 일단 토론이 거의 무산됐어요. 양측은 결렬 이유를 누구 탓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극적 합의를 떠나서 이제 끝났죠. 양자 토론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일시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다 양보했는데 자료를 또 없이는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너무 심하다. 컨닝 페이퍼 없으면은 토론 못하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토론을 하는데 자료 없이 토론하는 게 어디냐. 그거는 자료 없이 토론한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수다 떨면서 그냥 끝내겠다는 건 아니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민주당이 다 양보한 것 같지만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서 결렬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대통령 선거 토론이나 토론 보면 자료 없이 하는 토론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자료는 지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대장동이나 소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치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제시하면서 토론을 임해야지 그걸 다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가 없이 만약에 얘기하다가 금액이나 예를 들어 뭐가 틀렸다. 그럼 또 허위사주 공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다 양보했는데 자료를 없이 하자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 김현주 대변인 얘기 좀 듣고 갈게요. 왜냐하면 앞서 민주당에서는 양보 다 했다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혹자 중에는요. 뭐야.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하자면서 토론할 의사가 없었던 거야. 그 자료가 뭐가 중요하다고 자료 없다고 안 하자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지금 관건은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법정 토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연말 그러니까 11월경부터 계속 하자고 했던 것이 시작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두 후보가 그러니까 양강 후보가 후보들끼리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양자 토론의 기회가 없어진 거죠.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가 없이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능 시험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혹시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하는데 네. 대통령 후보들끼리 양자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일종의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렬됐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 다 양보했다? 뭐 일시 방법 다 양보했다? 그래서 펜 하나 가지고 가도 될까요? 그것만 물어본 것밖에 없다. 그런데 분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대장동 관련이 토론에 나올 거라면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랄지 물론 언론 보도 등을 나온 내용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자료 없이 어떻게 그러면 질문이 오갈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너무 적반하장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자료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자료로 하자는 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당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자료 없이 하자, 주제 없이 하자. 주제 없이 하자는 것도 받아들였고 자료 없이 하자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뭘 숨기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메모지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네거티브에 대한 무슨 무더기 자료를 마치 커닝페이퍼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합니까?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거는 정책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되고 정책 현안, 민생 현안, 갖가지 후보의 자질과 역량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자료 그거는 후보가 자기의 썸머리를 다 해서 거기에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니까 그리고 처음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자 토론하라고. 근데 양자 토론하자고 해서 양자 토론도 받아주고 이거 받아주면 또 이거 하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정말 그렇게 피해 나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짠다라고 처음부터 토론을 피해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김동연 후보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20대 대선에서 첫 번째 토론입니다. 국민은 그 토론을 기대했고 기다렸고 근데 김동연 후보는 하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못합니까? 그 자체를 너무 적반하장식으로 마치 토론 무산된 것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떠넘기는 거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김현주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애초에 무자료, 자료 없이 하자고 제안했던 게 국민의힘 측이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쭉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고 양자 토론을 하자고 했고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그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자를 해서 내일 8시부터 지상파 3사에서 중계를 해서 사자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후보 만약에 양자 토론이 성사되었더라면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될 만한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토론하자고 한 것이 허세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료를 없이 하자고 했던 부분은 어쨌든 그 말은 사실이었나요? 그러면 그 입장은?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언론에서는 서로 간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결렬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자 토론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단은 무자료 토론제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결렬 단계예요.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양당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자료 반입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습니다. 정책 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규정 구조에 되어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관련되는 이런 자료를 좀 갖고 갈 것이고요. 여러 조건을 달고 말을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석열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뭐 대장동 건이라든지 여러 자료 제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얘기 나간 동안 제가 좀 이 발언 순서를 정리하느라고 조금 제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각 당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백성문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일단 애초부터 양측에서 글쎄 토론을 진행할 의사가 양쪽 다 이렇게 반 정도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토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쪽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 비교 우위를 내세우고 싶었던 거고,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그 가장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으면 대장동 문제나 뭐 변호사비 대납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긴 양자 간의 이 소위 말한 합의 불일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제 자료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 쪽을 비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토론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더 이상한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을 할 때도 저희가 수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가는데 자료 없이 해야만 토론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위 자료 여부 때문이라기보단 이 토론을 바라보는 여야의 관점 차이 때문에 결국 결론이 된 게 아닌가. 네. 토론 자료 없이 토론이 가능한 주제는 있을 수 있겠죠. 이 뭐랄까 개념적인 거, 조금은 거창한 거대한 공약 같은 거,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말을 혹시라도 실수를 할 걸 방지해서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의제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라든가 주식에 대해서 토론을 했던 3프로 TV에는 양쪽 후보들이 자료 없이 출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무자료 토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민 입장으로는 좀 아쉽지만 결국 이렇게 양자 토론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면 양쪽 모두 손해보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적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페이퍼 없이는 토론을 못하는 윤석열 후보라는 낙인을 찍었고요. 또 본인은 대신에 준비된 대통령이라서 자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토론을 회피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나는 토론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이런 무리한 요구 때문에 토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방어방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아픈 구석인데, 이 대장동 자료 못 가져오게 하는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자 토론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크지 않다. 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들 검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자 토론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 일자가 많이 남았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양자 토론의 기회는 또다시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현주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혹시 이제 오늘 있을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 혹시 그 토론은 무자료 토론인가요? 자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토론인가? 혹시 확인됐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이것이 CBS로 중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지지율 그 한도 때문에 네. 김동연 후보랑 하는 것을 CBS에서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제일 높은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 규정을 보면요, A3 용지 이내에 어떤 자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뭐 판넬이라고 하죠, 들고 네. 하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들고 하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 네네. A3 용지 이내의 모든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식 어떻게 보면은 방송 토론 문화를 이제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지난번 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 2016년도에도 양강 후보가
양자 토론을 했습니다. 바로 이전 선거인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도 양자 토론을 했습니다. 소수 후보들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5%를 넘어가는 후보들끼리 양자 토론을 함으로써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정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토론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돼야 하는지 모를 정도인데 네.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무척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진행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보면 거기서 이제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게 뭐냐면 과연 김동연 후보가 어느 정도로 글쎄요, 보세요.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세계 정책 분야예요. 근데 사실 경제, 정치, 외교, 안보라는 게 뭉뚱그린 사실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경제, 정치 안에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질문의 깊이를 보면 과연 오늘 토론이 어느 정도의 성과나 진척 또 깊이가 있는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임혜자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토론에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의 토론을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 배경은 뭘까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정책 토론으로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돼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또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책적인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국민들도 21세기에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야말로 네거티브, 대장동 게이트, 대통령 후보 자질과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의 주제만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처음부터 자료는 무자료 요구한 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계속해서 수용해주고 끝까지 수용해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사자 토론 하기 전에 양자 토론 하자고 해서 그것도 받아주고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토론 무산의 원인을 이재명 후보한테 돌리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네. 저녁에는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다 그리고 그 후보 토론 협의할 때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를 그렇게 지난하게 할 이유도 전혀 없었거든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양보할 정말 최대한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그런데 애초에 국민의힘 측에서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얘기가 불쑥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료 없이 요구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민주당은 약속을 뒤집은 거다고 지금 국민의힘 측을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왕 양보하고 받은 김에 토론의 성사란 대의를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당하고 다 얘기할 수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도 관련 자료를 갖고 들어간 토론을 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반문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너무 조건을 달고 물론 세부적으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든지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든 내용이든 형식이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보좌진이 써주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그 토론회에서 하겠다는 그런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뜨겁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무산됐어요. 뭐 결렬한 편도 있고 무산도 있습니다만 두 후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을 보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싸울 때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어른들이 말리니까 너 운 좋은 줄 알아? 너 나랑 붙었으면 너 정말 크게 다쳤을 거야, 혼났을 거야.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양 후보는 나랑 토론했으면 너 정말 지지율 엄청 깎였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일촉즉발 분위기 직전에 멈췄어요. 두 후보 모두 웃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 최소한 진짜 2명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2명은 웃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부고 빼고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지금 비대면 상황이어서 유튜브까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지금
아까 그 340만 그 조회수를 구독자를 가진 그 어린이 유튜브에도 출연하는 마당에 그 정도 이상의 시청률의 효과가 있는 방송 토론을 왜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무산시키는 결론으로 가는지 좀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번 그 여론조사 중에 보면은 TV 토론이 그 표심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거다라는 또 그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게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후보가 그 결국에는 이 TV 토론이라는 거는 그 진영의 그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발언 실수가 나왔을 때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TV 토론을 정말로 이제 이런 티격태격함 속에서 끝내 양당 그러니까 거대 양강의 후보들이 토론을 안 한다면 그것도 표심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실 뭐 자료 없으면 자료 없이 해야 이제 토론을 하겠다, 자료 있으면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 생각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자료를 갖고 오면 아마 대부분 대장동 관련 자료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토론이 처음부터까지 대장동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자유주제로 하고 양보를 하면서 자료를 안 받는다는 건 대장동 부분을 빼고 좀 많은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결국 토론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미디어에 노출되면 후보들한테 좋을 텐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혹은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유불리에 확실히 영향이 있잖아요. 결국은 양쪽 다 지금 뭐 양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료를 갖고 들어오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이재명 후보처럼 판단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자료 없으면 토론 안 하는 것 못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요. 그러시죠, 네네. 이 토론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좀 옆에서 지켜보면 수백 개의 질문을 예상 질문을 가지고 이미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 그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캠프에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토론을 먼저 누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표심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토론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특검을 해달라. 정말 미치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대장동 게이트를 피해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다만 좀 더 폭넓게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현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대선 후보가 보좌진이 써준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연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이게 체득이 돼 있고 그런 소신과 철학과 원칙을 현안 비전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토론회가 되길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에 대해서도 처음에 자료 다 뭐 거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토론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 거죠. 5분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불현듯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떠올라요. 양자 토론을 하겠다는 대의에 합의했으면 토론의 주제를 다양하게 열어놨으면 대신 대장동 게이트만 다루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한 주제당 20분만 하겠다. 시간을 정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대장동 끝났는데 또다시 대장동 나오면 사회자, 진행자가 끊고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토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후보들은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설 연휴 동안 바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생경한 곳에서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포착이 됐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기득권 양당의 쌍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협상의 결렬은 하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백성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의 바람대로라고는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산됐어요. 네. 무산 이 양자 토론을 반대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 김현주 대변인이 이런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가 토론하는 거 국민들이 보고 싶을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 뭔가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안 높은 후보잖아요.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안철수 후보 주겠네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양강 후보가 붙으면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많이 높다 그러면 아 이거 괜히 표 분산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 가야지 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을.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쨌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단일화든 아니면 1대1, 1대1, 3자 구도든 당선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하는 게 이제 후보의 입장인데 이렇게 양자 토론하는 걸 다 받아주고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항의를 전혀 하지 않으면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라는 걸 자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 밴드웨건 효과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저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 텐트예요. 생경해요. 처음 본 텐트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유튜브 통해서 공개된 영상에서 자신감 있는 뚜벅뚜벅 행보를 또 이어갔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피는 꽃, 해바라기 같은 꽃. 지금은 제가 필요해요. 저는 장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이어서 세금 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국고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기술이 앞으로 나가는 길도 잘 알거든요. 제가 의사니까 이 코로나19도 빨리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고 다음에 올 그런 질병들도 빨리 막아낼 수 있고요. 군대도 저만 갔다 왔어요. 그러네. 풀코스 마라톤도 저만 뛸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자신감은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뭐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놔서 단일화 하나만 피는 꽃, 이게 단일화랍니다. 그런데 저 자신감, 진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정말 자신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만 피는 꽃이라고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네. 왜냐하면 꽃만 피면 안 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뭔가 그 국민들에게 비전을 줘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뭔가 디테일에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이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정권교체, 윤석열 후보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발광체로서 뭔가 비전과 철학과 어떤 소신, 민생 현안, 정책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디테일에 있어서 별로 드러내 보여준 적이 없어서 글쎄 단일화 그 야권 안팎에서는 단일화 요구는 거센 것 같은데 실제 그 물밑에서 제가 물밑에서 협상 뭐 그 핵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일화 아니면은 안 하겠다, 단일화 안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어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적으로 뭐 하나만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운할 것 같아. 정책 별로 기억이 안 남답니다. 김현주 대변인께도 비슷한 질문 갈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후보 등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야권 단일화하는 생각 거의 없어요.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입장은 단일화에 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는지는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그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분명히 단일화에는 선을 긋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답보 내지는 하락 국면의 지지율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그러니까 후보 등록 13, 14일 날하고 1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10% 선 혹은 뭐 이전에는 15%를 넘은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선거비용 보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운신의 폭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그냥 가다 보면 유권자들한테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될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분명히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안일화를 외치는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이런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오미크론이 조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했습니다. 의료봉사에 나서서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동원이 됐습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도 같이 의료봉사를 했고요.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검사를 시작을 하고 능숙한 솜씨로 이미 안 후보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능숙하게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딸이 얼마 전에 귀국을 하셨죠. 안설희 박사 귀국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자마자 봉사활동을 같이 나섰다라는 소식이고 행정 업무를 같이 도우면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부분 의료진들에 대한 위안, 이런 행보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아마 내일이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설 민심 여론조사 쫙 내놓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설 전에 나온 조사들은 그 양강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차 범위 이내도 이제 그게 뭐 3%포인트 이내냐, 6.2%포인트 이내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차 범위 이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투명 텐트, 저는 우주선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카메라에게 1초라도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그 단일화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설전 자료를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상승세가 약간 그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떤 조사는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나온 것들도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결국 단일화하고 TV 토론인데 그 TV 토론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양자 사자 그 결과를 봐야지 또 추세선이 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일 뉴스파이터 시간에는 그 여론조사 토대로 더 많은 얘기와 분석거리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